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겨울 날씨만큼이나 쌀쌀하기까지 한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지역 전주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8년간 연설 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교수님과 함께 또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최순실 그 게이트하고 맞물려서 우리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이죠.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지금 화제입니다. 책이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예, 2014년에 나왔고요. 그 당시에 뭐 책이 좀 많이 팔리긴 했는데 그 뒤로 한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 갑자기들 이제 발단이 대통령 연설문으로부터 이제 이게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 이 대통령의 글쓰기에 다시 이제 관심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강의도 지금 특강도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쪽 저쪽에서 이 실상이 궁금해서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다 했으면 하는데 그 얘기를 잘 청와대 쪽에서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쪽 저쪽에서 좀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이게 나라냐, 또 뭐 이러려고 초등학교 들어왔냐,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씁쓸한 지금 현실인데. 청와대에 직접 계셨잖아요. 예. 연설 비서관으로. 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국민의 정부 때는 연설 행정관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연설 비서관을 했는데 국민의 정부 때도 그 고도원 비서관이 전주 출신이셨죠. 아, 맞아요. 네. 그 청와대 안에서 이제 연설을 다루는 사람은 이게 연설 행정관이 4명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연설 비서관이 1명 있고요. 그 위로 이제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사이에 부속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부속실 비서관이 그걸 이제 연설문을 대통령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관계된 사람은 대통령, 부속실 비서관, 연설 비서관 이렇게 있는데 뭐 연설 비서관이야 자기 일이니까 뭐 그런 걸 밖으로 내돌릴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부속실과 대통령이 이제 그 선에서 밖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대통령 다른 서류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의 재가나 아니면 그런 거 없이는 지시 없이는 외부 유출이 절대 그거는 있을 수 대통령의 없는. 개인적인 말인데 그 네. 대통령님을 진짜 건드리는 일인데 누가 대통령이 제가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걸 밖으로 내돌리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이거는 100%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고 그 당시에 인터뷰에서도 뭐 일관되게 얘기를 했고요. 네. 나중에 대통령께서 이제 시인을 하시고 하니까 근데 아직도 뭐 속 시원히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국기문란이다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전에 청와대 문건이 하나 유출된 거가 국기문란이다. 네. 일벌백계 하겠다. 그렇죠. 2년 전에. 근데 네. 그런 문건보다 훨씬 연설문은요. 대통령이 결국 말로써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연설문의 뭐 중요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반 문건보다 한 100배 이상 중요한 문건인데 물론 이제 대통령 연설을 하고 나서야 문제가 없지만 연설 전에 결국 대통령의 말, 그냥 국정 운영을 하는 수단인 말을 누가 건드리고 고치고 이렇게 써주고 이런 경우에는 그걸 해준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대통령을 투표로서 선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력을 행사한 거죠.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 그 권력을 누군가에게 그냥 넘겨준 거죠. 그럼 국민들은 그동안 너무 이제 4년간 국정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거에 따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게 너무 허탈하고 이런 자존감이 손상이 있고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8년을 청와대에 이제 몸 담으면서 연설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렸잖아요. 예, 예. 이정현 대표 말로는 뭐 친구에게 의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두 대통령은 그러지는 않았죠. 전직 대통령은. 두
두 대통령은 좀 특별한 분들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분명하고 그 본인의 생각만 담기를 원하셨지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을 뭐 모아서 좋은 생각을 담고 이러질 않으셨고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문체로 이렇게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명문장, 아무리 기발한 생각이 있어도 자기 말이 그런 거에 담기는 것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일단은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고요. 또 두 분은 글을 잘 쓰셨어요. 두 분의 문체가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이후 대통령, 그 이전 대통령들은 되게 이제 써주시는 걸 그대로 읽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한테 써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마음에 드는 걸 나중에 이제 써서 받는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두 분 대통령은 그냥 연설비서관 하나만 있으면 됐어요. 연설비서관이 그 이 손의 역할만 해주면 됐어요. 머리는 네. 이제 대통령 생각이 있는 거고 그 생각을 그냥 글로 그대로 옮겨주는 역할, 그러니까 필사하는 역할 정도에서 연설비서관이 필요했던 거지 어디서 생각을 빌려오고 뭐 문체를 네. 글 잘 쓰는 사람을 찾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연설비서관을 할 수 있었죠. 아마 다른 대통령들이었으면 그건 저 같은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죠. 생각을 만들어드리고 뭐 글을 잘 써서 문체를 뭐 만들어드리고 그런 일은 저는 이제 가능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딜 방문한다든지 또 취임사부터 또 3.1절, 경축, 뭐 광복절 이럴 때 이제 연설문들이 필요하잖아요. 기존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연설문들 봤을 때 좀 어딘가 이상하기도 하고 그 연설문은 딱 보면은 어떤 품격도 좀 있을 것이고 팩트도 사실관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하나둘씩 밝혀지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또 하얼빈 감옥에서 그렇게 투옥했다. 사실관계가 아닌 여순 감옥인데 그런 거라든지 뭐 통일 대박 잘 안 쓰는 표현들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전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연설문은 뭐 국정 운영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말이잖아요. 뭐 대통령의 취향일 수 있다. 근데 그 일단 기자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정도면 당연히 내부에서 의문을 갖는 게 맞고요. 이게 누구한테 나온 건지. 왜 그러냐면 연설비서관이 초안을 써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고쳐서 나오는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친 게 누가 고쳤는지. 그럼 대통령이 고치기도 하고 부속실에서는 부속실 비서관이 손을 댈 수도 있죠. 네. 그럼 대통령이 고친 거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고치는 수고를 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고쳐주신 것은 그 쭉 이력 관리를 합니다. 아. 어느 단어를 어느 단어로 고치면 다시는 이제 그 단어를 안 쓰는 거죠. 쓰지 말아야죠. 네. 네. 수고를 끼쳐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력 관리를 쭉 해서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다음 연설서에 참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의문 자체를 안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 했습니까? 그냥 귀 막고 못 본 채 하고 몰랐다는 거고.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 일을 하라고 이제 그 자리에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의문조차 안 가졌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문제 제기를 하기 싫었던 거죠. 문제 제기하면 본인이 다치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았던 거죠. 아마 연설비서관들이 올리더라도 누군가가 또 다시 고쳐진다는 것까지는 알았겠죠. 당연히 알죠. 알았는데 그 정도 되면요. 의문을 가지고 여쭤보거나 직접 여쭤보기 뭐하면 뭐 이렇게 주변을 물어봐서 부속실장한테 비서관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주변을 물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거를 알았는데도 그냥 모른 채 했거나 아니면 아예 의문 갖기를 두려워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괜히 이쪽저쪽 알아보고 다니면 그 자체가 불손한 거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물어보지 않는 참모, 생각 없는 리더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건. 이런 것은 앞으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건 계속 되풀이된다. 다음 참모들도
그렇게 되면 똑같은 대통령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적어도 리더가 문제가 있으면 참모가 바로 잡아주고 뭔가 이게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시스템이 마비됐던 거. 비서실장도 몰랐고 연설 비서관도 몰랐다고 그러고 너무나 참 이게 너무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어이없는. 예. 아니 밖에서 또 국민들도 의문을 가졌어요. 저 우주의 기운 이런 게 무슨 소리야? 뭐 진돗개 정신 뭐. 그러면 그는 네. 자기 내부에 있는 사람은 내부인 사람이야말로 예. 의문을 가졌어야죠. 네. 이거 무슨 뜻으로 쓰신 겁니까? 만약에 무슨 뜻이 있다면 그 뜻을 계속 살려드려야 돼요. 네. 이걸 발전시키고 다듬고 하는 게 참모의 역할이에요. 썼는데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썼으니까 받아 적기만 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죠. 네. 모른 채 네. 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 연설문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그 미국 대통령 뭐 연설문, 취임사 같은 건 책으로 묶어져 가지고 그건 정말 교육하기도 좋다 해서 그거 갖다 놓고 또 영작하기도 하고 정말 그게 역사적이고 후대에 이제 기록으로 남는 중요한 거잖아요. 연설문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도 8년 동안 청와대 연설 비서관 하셨지만 연설문 하나가 나오기까지의 정말 그 산고의 고통이 있다면서요. 보통 이제 광복절 경축사라든가 이런 네. 중요 연설은 한 2달 전부터 이제 대통령과 작업을 시작하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벌써 연초부터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는 어떤 연초부터. 메시지를 예. 연초부터 계속 메모지를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실제로 이제 한 2달 하게 되면 그 사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혀 주제가 다른 연설문을 한 3-4개 만드세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이제 발전을 하면 또 시국 상황도 바뀌고 그러면 2달 전에 시작을 했더라도 더 좋은 생각이 나면 그 좋은 생각으로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 써놨으니까 이거 가서 읽고 말지가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이 나면 광복절 전날까지도 계속 야. 고치고 다시 쓰고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고 그게 내 말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게 확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말과 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이제 알았던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왜 그러냐면 두 분 대통령은 그야말로 말과 글의 힘으로 그 자리까지 갔거든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렇죠. 네. 또 사실은 말과 글을 잘하기 위해서 말하기 예.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메모도 열심히 하고 또 토론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습. 뭔가 알아야 말도 하고 쓸 거 아닙니까? 학습을 되게 좋아하시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게 굉장히 많으세요. 네. 공감 능력도 뛰어나시고 결정적으로는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요. 간절하게 국민을 향해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잘 전달하려고 계속 말을 다듬고 글을 쓰고 그러거든요. 그 연설문 하나를 위해서 온 신의 힘을 다하셨네. 두 전직 대통령들은. 두 전직 대통령은 저는 연설문을 작성하고 그걸 가서 연설하시고 그걸 통해서 국민과 교감하고 공감하는 게 네. 국정 운영의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야, 그 정도로. 예.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모든 어떤 정책이라든가 본인이 이제 그 정부와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의 결과는 연설을 통해서 밝혀지잖아요. 예. 최종 종착점은 연설이거든요. 결국은 어찌 얘기하면 연설문을 쓰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예. 결국 연설을 만들면 정책은 연설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러면 이게 마지막 그 연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국정 운영은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위한 준비가 연설문이고 네. 사실은 그런 건데 그거를 밖에 그냥 내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두 전직 대통령 보시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설 비서관들이 굉장히 피말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 위에 이제 고도원 비서관도 그러셨고 예. 저는 뭐 더 역량이 안 되니까 이제 더 힘들었지만 저는 뭐 철저하게 그냥 빙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아바타로 살자. 두 분의 생각을 읽고 거기에 충실하자.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전에 써놓은 책도 많으시고 본인의 생각을 많이 밝혀놓으셨어요. 해놓으신 말씀도 많고. 네.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게 없는 대신에 재임 중에 계속 말을 많이 하셨어요. 뭐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네.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들으면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연설문을 쓸 수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역량이 안 되니까 제가 막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에 걸려서 소화불량. 예. 예. 대통령 앞에만 가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구술이 좀 길어지겠다 싶으면 이 자리를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배가 막 아파요. 그래서 대통령 구술하시는 중에 2번이나 화장실 갔다 왔죠. 근데 그걸 그냥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대통령님 그러면요 막 얘기를 하시다가 먹고 그러세요. 저 화장실 좀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 왔나? 갔다 오면 어디까지 했노?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요 짜증이 나셨을 거예요. 그랬겠네요. 왜냐면 자네는 좀 준비 좀 하고 다녀야지. 아니 왜 그냥 혼자 막 얘기를 하다가 또 기다릴 때 얼마나 지루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서관님은 대통령께서 이제 구술하는 거를 연설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다 받아 적어야 되는데 항상 긴장되니까 화장실 갔다 오고 연설 비서관들은 그러면 인사고과라는 게 자기가 쓴 글을 이제 올렸을 때 많이 채택이 되면 좋아지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 또 인사고과가 달라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모든 비서관의 고과는 비서실장이 해요. 근데 연설 비서관은 가장 고생하는 자리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고과는 뭐 당연히 잘 주세요. 근데 진짜 평가는 대통령한테 받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설문 올려드리면 그걸 고쳐주셨거든요. 깨알같이 다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시는 정도. 그러니까 조금 고쳐주시면 단어를 몇 개 고쳤다. 그럼 100점. 이렇게 문단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고 좌우 여백에 쓰셨다. 그럼 80점. 페이지 한쪽을 가위표를 치시고 뒷장에 쓰셨다. 드러냈다. 그러면? 그 50점.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녹음 테이프가 그냥 내려와요. 종이를 올려드렸는데 종이가 안 오고. 아예 무시하고. 이건 도저히 못 고치겠다는 거죠. 그럼 녹음 테이프에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녹음을 하셔서 이거는 국군의 날 연설문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앞에 얘기를 하고 쭉 연설을 하세요. 근데 테이프에 한 번도 안 끊겨. 그거를 이제 아마 다 쓰시거나 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약받는 심정이에요. 1년에 한 2-3개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내려오는데 그건 얼마나 대통령님이 좀 짜증이 나셨겠어요. 그렇네요. 고칠 수 없을 정도의 글을 썼으니까 이제 그거 받은 사람은 한 일주일간은 밥맛이 없는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써준 연설문을 아예 날려버리고 다른 걸 하게 되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허탈 정도가 아니고 그 스트레스가 그 이제 웃고 다니면 안 돼요. 온 비서실의 주목을 받아요. 왜냐면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 영향 여파가 다 비서실에 미치기 때문에 저 하나로 인해서 온 비서실이 좀 먹구름이 낀다.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느낌상. 그러면 어떻게 희죽희죽 웃고 다니겠습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전 됐습니다. 왠지 이렇게 죄인 같은 심정으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랬죠.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예 대놓고 이제 혼내셨으니까. 경위서 쓰신 적도 있다면서 3.1절 그 경축사 쓰실 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문구 빠뜨려서. 그거를 대변인께 이제 넣으라고 하셨는데 고이즈미에 대해서 좀 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를 넣으라고 했는데 저한테 전달이 잘 안 됐어요. 그 정권 초기여서 전달이 안 돼서 제가 그거를 이제 빠뜨린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제가 그냥 그걸 편집했다고 생각을 하시. 그러니까 연설은 원래 쓴 사람은 그냥 손이잖아요. 대통령이 머리고. 근데 지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뺐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행사장 가시면서 자르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민정수석실에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경위를 써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어요. 행사 갔다 오셨는데 보고를 받으시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구나. 그래서 연설비서실을 본관으로 옮겨라. 비서동에 있지 말고 내 옆방으로. 지근거리로. 직무실 옆방으로 갔어요. 본관 2층에. 거기 2층에는 대통령 부속실하고 연설비서관실만 있었어요. 본관 2층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초기에 제가 이제 행정관이었는데 연설 비서관으로 승진을 시켜라. 얘가 쓰는 거 아니냐. 쓰는 사람이 비서관을 해야지. 왜 그때 이제
비서관을 대변인이 겸임했어요. 네. 윤태영 선배가. 그러니까 대변인한테 얘기했는데 대변인이 워낙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달이 잘 못된 거예요.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변인은 대변인 일만 하고 연설은 이제 제가 비서관이 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잘릴 뻔했던 게 승진도 하고 사무실도 이렇게 대통령 가까운 데로 옮기고 그랬죠. 그랬군요. 자, 오늘은 정말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맞이해서 정말 그 두 전직 대통령들은 이렇게 연설문 하나 만드는데 온신의 힘을 다하고 공을 들였다는 걸 우리 강원구 교수님을 통해서 또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시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과민성 대장증상까지 겪어가면서 청와대에 머무르셨잖아. 8년 동안. 네. 보람은 어떤 게 있습니까? 행복했던 순간, 그래도 힘들었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매 순간 힘들었고요. 예. 뭐 굳이 보람이라는 거 하나만 찾는다면 제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정부 1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모든 대통령은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인데 결국 생각을 이제 연설문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가교 역할을 그나마 이게 연속해서 모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햇볕 정책을 이쪽으로 이름이 뭐 바뀌었더라도 그 안에 내용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단절이 없이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작은 기여는 하지 않았나. 그게 좀 보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책 뭐 저도 잠깐 봤지만 연설문 비서관들이 올렸을 때 퇴고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올렸을 때가 일의 시작이에요. 올리면 끝난 게 아니고 네.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앉아서 그 뒤에 큰 스크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 노트북 화면이 스크린에 뜨고요. 대통령은 그 스크린을 보고 이제 계속 지시를 하시면 저는 이제 고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계속 혼나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구술해 주시던데 구술대로 제가 못하죠. 왜냐면 대통령 구술해 주실 때 그거 있잖아. 그거 알지? 그런데 저는 몰라요. 몰라도 그게 뭐요? 이렇게 못 물어보는 거죠. 아는 척 해야죠. 저는 계속 물음표만 쓰면서 나중에 내려가서 이거를 채워야지 생각을 하는데 그 완벽하게 채우기가 어렵죠. 사실은 두 대통령은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직접 쓰면 제일 잘 쓰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 같은 이제 손을 하나 빌리는 거죠. 근데 손이 머리와 따로 놀아. 자꾸 대통령이 얘기해주면 뭐가 빠뜨리고 뭐 하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혼나는 거죠. 근데 혼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네.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8년 동안 어찌 보면 저는 그냥 월급 받으면서 글쓰기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대통령으로부터. 두 대통령 특히 이제 글을 워낙 잘 쓰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께 정말 엄청난 과외를 받은 거죠. 글도 잘 쓰고 엄청난 독서량인 두 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설문 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공력을 들였다는 걸 참 새삼 실감하네요. 네. 이야기를 거듭 나눌수록. 김대중 대통령은 뭐 연설하기 전에 직접 이호 여사 앞에서 또 젊은 비서관 앞에서 또 직접 장옥주 씨라고 20대 해보기도 했다고. 직접 이렇게 그분은 두 분 다 진짜 성실하시고요. 네. 그 사전 연습을 그렇게 철저히 하세요. 그러니까 뭐 나타나는 것만 보면 뭐 타고나시고 막 재능이 있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10배, 100배예요. 노무현 대통령 한 번은 저한테 뭔 아이디어를 본인이 한번 내시더니 자네는 이런 생각 할 수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좀 애기가, 그럴 때는 어린아이 같아요. 네. 굉장히 치기 어린 표정으로 자네는 이런 생각 할 수 있나? 그래서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머리가 좋고 이래서가 아니네. 자네보다 내가 고민을, 생각을 100배는 더 하네. 나는 꿈에서도 생각하네. 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지. 내가 뭐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대통령은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그 뭔가를 연설문을 쓰고 또 쓰기 위해서 읽고 뭐 이걸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좋은 이야기로 더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어수선한 시기에 국민들 마음도 지금 많이 상해 있고 속상해 있고 그런 시기에 또 우리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정말 상상력이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또 글쓰기의 중요성을 지금까지는 뭐 국회의원이건 사장이건 누가 써주는 걸 읽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자기 생각은 자기가 써야 되는구나. 남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알아서 글쓰기에 대한 관심과 또 말도 자기 말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리더여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확고히 가지셨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게 또 한 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한 단계 이렇게 도약하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도 느끼는 건 리더가 되고자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글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글쓰기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8년간 연설 비서관을 지낸 우리 지역 출신 강원국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특강도 많아서 바쁘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